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요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10가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바쁘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보험 가입,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의 정석에서 그동안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보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워낙 보험의 종류가 또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이 취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탑 10 꼭 준비해야 할 보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면서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목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보험 탑 10입니다. 그러면 10번째, 제일 후회하는 거죠.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치아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면은요, 병원 갔을 때 내가 부담할 돈이 한 30% 정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에 관해서는요, 내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치아보험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런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크라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요, 치아 하나당 평균 57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성인의 치아가 보통 28개입니다. 만약 사랑니가 있다면은 32개의 치아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보험을 준비한다면 28개의 경우에는 1,600만 원의 보장을 준비하는 거고요. 32개를 갖고 있다면 1,800만 원의 보장을 이런 치아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위입니다. 유병자 실손을 보완하는 상해질병 치료비. 뭔가 좀 낯선 보장입니다. 이 보장은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못하는 부분에까지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유병자 같은 경우는 보통 실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되는 부분이 있죠. 표준 실손에선 보장되는 처방 조제비, 비급여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하지만 유병자 실손에서는 보장이 안 하죠. 전부 내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만성질환 통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달에 한 번 약을 타는 분들은 보통 연간 50만 원의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신다면 비용이 더 들겠죠. 하지만 이런 상해질병 급여 치료비를 준비하신다면 면책기간도 없고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 내가 돈은 납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장이 없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상해질병급여 치료비를 준비하신다면 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필수인 운전자 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착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으시겠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의무가입입니다. 내가 차를 갖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꼭 의무로 준비하는 보험이죠.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뭡니까? 운전하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이런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외되는 부분이 있죠. 무면허 운전이나 이런 음주 면허에 대해서는 벌금이 예외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1, 2만 원대의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별로 보장 가능한 후유장애. 후유장애 하면 뭔가 무겁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유장애라는 거는요, 내 몸에 19개의 신체 부위, 신경이 포함이죠. 그리고 21개의 장기, 이 21가지의 장기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심장, 폐, 췌장, 회장, 이런 여러 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에 가장 가까운 후유장애가 뭘까요? 바로 암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나의 장기를 절제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내가 다치거나 했을 때 정말 이 마디 하나마다 이렇게 후유장애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준비하신다면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제한이 있을 때, 아니면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후유장애니까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는요,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솔직히 남한테 돈 물어주는 거 정말 아깝잖아요. 특히나 내가 우리 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랫집에 돈을 물어줄 때, 그리고 우리 자녀가 갑자기 부상을 입었는데 어려서 정말 제어가 안 됐을 때 이런 자녀의 놀이로도 타인에게 배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애견가들이 많기 때문에 애견에 대한 보상도 많이 올라오는 추세고요. 이런 무동력 킥보드 많이 운전하시는 청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남한테 어떠한 책임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보장이 있다면 정말 저렴한 돈으로 큰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경우 요즘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깼다 하면 100만 원 정말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보험은 자녀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족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보상 범위는 다르고요. 만약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다 일일이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내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혼자일 때 필수인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 제일 서러울 때가 입원했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제일 서러운 경우가 간병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일반인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간호원들이 돌보는 이런 병원이든 구분 없이 보장되는 게 이런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은요, 요즘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내가 구해서 쓰고 입원 일당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단은 혹시나 입원 계획이 있으신, 나중에 혼자서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4위는 뭘까요? 다양하고 반복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뭐가 다양할까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큰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금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암, 뇌, 심장, 부위별로 해봤자 몇십가지 안 되죠.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00몇 대 수술비, 또 부위별로 나누는 종수술비, 아니면 모든 거에 해당되는 질병 상해 수술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죠.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실손보험 계속 오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실손보험 몇 개 없는데 내가 60대, 70대 이후에도 정작 병원 갈 때 내가 이 실손보험이 나랑 함께 있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비를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준비한 시기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옛날에는요 의료 환경이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게 많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요 의료 환경에 맞춰서 가장 많이 발전되는 게 이런 수술비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50대 넘어서 마모토 수술이나 아니면 자궁 관련 하이프 수술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보험 없이 내 돈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험으로 미리만 준비하셨다면 얼마든지 좋은 의료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금보다 연금 같은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험,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하지만 인정자 수를 보시면은요, 제일 많은 등급이 4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3등급입니다. 누구나 나이듦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옆에 내 가족이 있으면 좋지만 내가 혼자 의식주 해결을 못할 경우에 이런 우리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보험과 다른 경우는요. 꼭 치매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질병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해를 통해서 내가 혼자 움직이기 힘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신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치매보험 진단금, 경증이나 중증, 중등도에 대해서 진단금 아니면 중증 대서나 생활비 받는 보장이 다였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인지장애만 되더라도 납입면제 5등급만 돼도 납입면제가 되는 치매보험 이런 재가보험이 나왔고요. 인지장애 등급만 받아도 이렇게 매달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이런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50대 이후 분들은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2위입니다. 3대 질환의 가성비 있게 암, 내, 심 주요 치료비. 우리가 암 치료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암 하면은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가 다였죠. 그 이후에는 방사선에 대해서 한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에 대한 끝판왕이죠. 바로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전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죠. 이 세 가지만 한다면 한 번만 주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회사에 따라서 10년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런 모든 암에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게 지금의 보험이라면 이제는 뇌랑 심장까지 나왔습니다. 보험이 시간이 지나면 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험은 옛날 게 훨씬 좋다. 그건 옛말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요. 요즘 게 정말 좋습니다. 뇌랑 심장에 한해서도 예전 1세대 보험은요. 뇌졸중, 막히거나 터지거나 아니면 욱 하고 쓰러져야지만 보장이 됐다면 그 다음은 모든 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에 관련돼서는 이런 스텐트 삽입하는 협심증까지 보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보험은요. 이런 부정맥까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보장이 됐었죠. 하지만 4세대의 뇌심장 보험은요. 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내가 뇌랑 심장에 한해서 일정 기간의 진단금과 치료비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험입니까? 터지거나 막히는 아니면 쓰러질 때만 받는 이런 보장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1위입니다.
짐작하셨건데 보험 가입하고 딱 한 번만 받는 보장이죠.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왜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딱 한 번뿐이지만 나의 가정경제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게 바로 사망이죠. 예전에 사망 같은 경우는 정말 사망했을 때만 봐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망보험금은요, 그러니까 사망 이전에는요, 그 돈을 막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연금도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망보장이죠. 하지만 요즘의 사망보험금은요, 예전에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20년이든 30년이든 길게 납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딱 5년이나 7년 납입은 짧게 하고요. 보장은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가 낸 돈보다도 더 이자를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단기납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올지는 모릅니다. 미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팔 수 없는 보험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지만 아마 1위인 종신보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가입해 볼 만한 보험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뭐 치아보험, 상해 질병 치료비, 운전자 보험 이렇게 10위부터 8위까지를 만나봤고요. 후유장애, 배상책임보험, 간병인 보험 그리고 이후에도 뭐 수술비 보험이나 장기 요양 보험, 암뇌심 주요 치료비, 종신보험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보험을 이미 뭐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보험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꼭 가입했으면 하는 보험 1위로 종신보험을 꼽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침 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또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지난주에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평생의 이 사망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10년 미만의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다 자세한 이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 하면 되게 무거운 분위기죠. 내가 사망해야지만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지인한테 권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내 죽어서는 아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이죠. 내 유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나의 돈을 나의 계좌를 불려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왜냐면은요, 한국은행이요, 4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보험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뭘까요? 예정이율이 보험료에 왜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표준 이율이 인하하면은요, 책임 준비금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게요. 이만큼 돈이 모아놨는데 표준 이율이 인하하면 그러면 나는 고객한테 이런 일정 부담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채가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는요, 이런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나는 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를 메꾸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만큼 나갈 걸 예상을 했는데 이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갈 돈을 대비해서 돈을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확보해야지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험료 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 이율이 인하가 하면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보험회사에서는 나갈 보험료를 대비해서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인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묶어 있던 거를 드디어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이자를 주는 종신보험은 올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날 한시에 모든 이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약을 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취급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이나 연금같이 종신토록 보장받는 거를 많이 보장을 해주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남한테 배상 책임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건강보험을 판매했죠. 물론 재산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다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 주보험이었던 연금이라는 종신보험을 확장하는 대신에 이런 건강보험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죠. 이런 방향을 시사하는 게 뭘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자 주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죠. 그리고 확정입니다. 내가 10년 이후에 세금 혜택, 세금도 안 내면서 내가 준비한 확정된 환급률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년이나 20년 납입하는 게 아니죠. 5년이나 7년든 납입기간 그 동안만 참으면 고생하면 10년 후에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입니다. 지금 예정일을 한번 내리면은요, 점차적으로 은행 금리는 쫙 빠지겠죠. 하지만 이 종신보험은요, 세금도 안 내고요, 확정된 이자를 10년 후로 확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종신보험이야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해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5년 납, 7년 납을 확정했을 경우에 5년 이후에 납입 끝난 이후에 10년째 22.4%의 이자를 받고요. 쭉 가서 25년이면요. 52%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7년으로 납입할 경우에 22% 이자고요. 쭉 갔을 때 58% 이상의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의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도 단기납 종신보험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귀에 딱지게 생긴 만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의 1위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10월 말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보험이 바로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 기억되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납입 기간이 그 기존의 종신보험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중도 해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이고 또 사망 전에 해지할 때에도 뭐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4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죠.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는 처음으로 인하를 한 건데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자본 건전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종신보험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가입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안소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절세 전략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의 정석 2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현 전문가와 하병만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모두의 대표 세무사 하병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세무사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시원하게 해소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그동안 이 보험의 정석에서 보험을 통한 절세 전략도 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세무사님을 모시고 좀 절세 전략을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숨겨진 꿀팁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잘 헤쳐나가거나 가정을 꾸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데다가 또 더불어 급증하는 이 서울 집값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챙겨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증여세 절세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가 정확하게 뭔지 정의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세무사님, 증여세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증여세는 단순히 증여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란 형식과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무상의 개념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세법은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면 모두 과세하겠다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증여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이 수증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명예신탁재산의 증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의 무상 이전, 즉 그러니까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면 모두 과세하겠다는 지금 완전 포괄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여재산 공제는 크게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작년 연말에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도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천만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네, 증여재산 공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인데 혼인출산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만나봤습니다. 10년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그런 친족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있는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이 혼인과 출산 공제 합계액이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재혼, 그리고 둘째 아이, 입양도 가능하고요. 2024년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때, 이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요건입니다. 네, 혼인 출산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1억 원 한도이고요. 기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인일 전후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재혼이나 둘째 아이, 입양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증여세가 좀 개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국회에도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율 인하돼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구조이고 개정이 된다면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7월 25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증여세 세율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개정안의 세법은 내년도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가 50%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30초 중반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한번 좀 고민하실 문제인데요. 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 자금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말씀드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급하신 이 부모님들은 성급하게 증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잘못 대응한 사례와 잘 대응한 사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 대응한 사례인데요. 이 결혼 전세 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하신다면 모든 공제를 다 받으시더라도 2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잘 대응한 사례에서는 이 자세하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으신다면 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매달 합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용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억 원을 평생 빌려주기도 어렵고 자식 입장에서는 상한이 부담된다면 이 1억 5천만 원은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셔서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적정 이자율은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증여세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고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사례를 들어보니까 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제 결혼 전세 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3억 원을 한 번에 증여를 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2천만 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는요, 합법적으로 이자 명목의 용돈도 받으시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3억 원 전체를 다 빌려주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1억 5천은 증여를 하고 1억 5천은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의 중산층 부모님들이시라면 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제가 잘못 대응한 사례와 잘 대응한 사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 대응한 사례인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공제를 받아서 이제 증여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 손자녀 출산 시에 이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그리고 일반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증여하신다면 약 1,8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자가 그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잘 대응한 사례에서는 이 손자녀 출산 시에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이 손자녀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 주기로 2천만 원씩 증여하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들과 손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우량 주식이나 이 금융 상품을 취득해서 세금 부과 없이 부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손자녀에게 모든 것을 증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자가 이번에 태어난 손자녀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들에게 일단 1억 원을 증여하고 그리고 10년 주기로 우리 손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천만 원씩 증여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도 꼭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혹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건 아닌지 아니면 세금을 과도하게 좀 납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무사님이 알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증여세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절세 방안을 좀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의 이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Q&A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네, 증여세 관련된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어머니가 납부 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이고요. 보험료를 받게 되는 건 자녀가 되는데 이럴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부 집행 기준을 통해서 보험금 관련 과세 유형을 정리해 놨는데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결정됩니다. 질문처럼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국세청 내부 집행 기준에 따라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학생 정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자녀가 좀 독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납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이럴 때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납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혼수용품을 구입해 주거나 부모가 혼주로서 받은 결혼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와,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세법에서는 딱 한 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하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국세청 해석과 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 국세청 해석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의 하나고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있고요. 이 법원에서는 결혼 축의금의 기속에 대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 결혼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가 걱정되시는 분은 결혼 방명록을 잘 작성하시거나 각자의 계좌로 축의금을 받아서 그 귀속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서 질문을 또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도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혼수용품은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가사용품에 한한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차량 등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와 있고요. 또 결혼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네, 전액인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이 된다는 점도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여세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험 가입은 하고 싶은데 조금 웬만하면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사실 그 저렴한 게 좋은 보험이죠. 그리고 저렴하고 보장 범위 넓은 거. 하지만 그런 보험은 사실 없습니다. 보장의 크기에 맞게 보험료는 책정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실손보험 많이 준비하시고요. 하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정작 내가 필요한 시기에는 오르거나 비싸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손보험 준비하시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이죠. 하지만 연령에 맞게 준비하시되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지가 힘드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암보험을 한번 준비합니다. 만약 70세 분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서 암보험은 비싸죠. 1,000만 원 준비 보장 받겠다고 한 달에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받는 게 좋으세요? 여러 번에 반복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요즘 보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재발할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의 경우는요, 팁을 드리자면 요즘 보험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하더라도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이런 암 치료비가 있고요. 뇌, 심장, 암 그 이외에 준비하시는 게 바로 뇌나 심장에 관련된 거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산정승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지만 암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5년이나 보장이 되지만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는 30일 좀 짧게 준비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산정특례 이런 지원되는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반복적으로 혹시나 내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수술비를 준비하신다면 진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절이나 아니면 뭐 질병에 대해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수술의 종류는 다양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칼로 째서 피를 보는 수술을 방법을 선택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하이포 수술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뭐 칼로 째지 않더라도 이런 진동으로도 수술을 합니다.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수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요. 하지만 방법도 다양해지고요. 하지만 보험도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요. 요즘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정말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나이대 질문 주신 분의 나이대가 좀 어리시다면 실손보험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무래도 고령이시다면 실손보험의 금액대도 높고 또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좀 대안의 방안으로 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보험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는 시골에 거주 중인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거주를 안 한다면 혹시나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다쳤을 때 제일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생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곁에 머물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케어해줄 누군가가 제일 소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병보험이겠죠. 일단은 내가 옆에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험 첫 번째로 준비하시고요. 부모님께서 만약 시골에 거주하신다면 만약 크게 아프시거나 했을 때는 아마 수도권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은 상급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0원대 보장으로 큰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원비입니다. 우리가 입원했을 때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안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시골에서 모셔온 부모님을 큰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중대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입원비나 수술비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크게 갑자기 큰일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분이 이제 24시간 365일 붙어 있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큰일이 발생했을 때 대신 케어해 줄 수 있는 간병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좀 아프신 경우에 좀 상급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입원비나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부모님께서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도 되면은 정말 절반, 아니요. 정말 대부분이 아마 60대 이상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노회성 질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치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치매는 혈관 질환을 이미 알았던 분들은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고장이라고 하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셋 중에 하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분들의 약을 복용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혈관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된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답은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어쨌든 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싶다면 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발생을 했다면 이런 뇌 쪽에 문제가 한 번이라도 생겼던 분은요. 이런 치매보험이 준비가 안 됩니다. 요즘 치매보험은요. 제가 서비스다, 뭐 인지장애다 너무너무 보장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요. 치매는요. 가입 즉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부모님이 치매에 이력이 있으시다, 나의 가족분에 있다 하시면 꼭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하병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